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입니다. 이게 요즘 하도 가짜뉴스란 말이 많이 드니까 네. 가짜뉴스에 대한 말 자체도 이제 그냥 하나의 메타도어가 됐죠.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냥 단어로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 풀짤도 많이 보고 그냥 짤방 같은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짤방들도 다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짜뉴스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 클릭해서 보면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걸 캡처를 해서 그 밑에 자막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쑥쑥쑥쑥 읽으면서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치매에 대한 그 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치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그런 식으로 짤로 잘라서 계속 올려놓는 거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치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여기고 치매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뉴스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건 정책 중에 하나가 치매 국가 책임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데다 돈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아. 저기에 왜 돈을 쓰냐? 네. 왜 해외 전문가들은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참 그거에 이제 특히 이 치매 뉴스 같은 경우에 되게 좀 별로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뭐냐면 저는 돈 되는 거는 그 투자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치매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질병이잖아요. 이거는 고칠 수 있든 고칠 수 없든 간에 연구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치매에 걸린 사람도 힘들지만 치매에 걸린 가족을 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치매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돈을 쓸 사람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겠죠. 암이랑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의 생각만 해도 가짜뉴스가 없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그게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데 활용을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가 그냥 뭐 오보라는 얘기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리고 배포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그거를 가짜로 만든 건가요? 그 내용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와서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건데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짜뉴스가 굉장히 최근의 문제처럼 다들 느끼잖아요. 가짜 뉴스 오래됐죠. 근데 가짜뉴스는 정말 기원 전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삼국지 게임할 때 민심 떨어뜨릴 때 뭐 씁니까? 유언비어 쓰잖아요. 그렇죠. 유언비어 책략이 가짜뉴스 책략이에요. 맞습니다. 그 시절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던 전략인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2000년, 3000년 내려온 전략이 이유가 뭐겠어요? 정석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매우 좋고 이미 그것만 믿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짜뉴스를 어떤 식으로 걸러낸다고 한들 이거 우리가 걸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특히나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보를 제공을 받는 시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TV에서 9시 뉴스, 조간신문, 석간신문 여기서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정보를 구독의 시대란 말이에요. 팔로워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내가 짜증나는 정보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파괴력이 더 세지는 거고, 이게 되게 얼마 전에 있었던 연합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래에다가 인공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한번 TV를 통해서 한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소스는 계속해서 그쪽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활용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보수 조중동 뭐 이런 데서도 오보인 걸 알면서도 일단 내고 그 다음날 수정하고. 뭐 사과문 뭐 이렇게 짤막하게 내서 오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데, 이미 한 번 나간 거, 대문짝 파는 게 나간 거는 이쪽에서 다시 재가공돼서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유튜브에 있는 많은 그 보수 색채의 이런 정치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근거를 만들어야지 돼요. 거기에
이런 소스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소스들이 쓰이고 그걸 보수 언론들은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한번 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내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나 1차적으로 한번 실수인 척하고 내고 2차 3차 가고 이걸 받아서 확대하면서 이게 배포가 쫙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지금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어쨌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의 언론들이나 외국에서의 뭐 이런 데 연구 이거 빌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신뢰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과정인 거죠. 제가 사실 뭐 모른 척하고 아까 물어보긴 했지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 그게 원래는 뭐였냐면 귀 관련된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네. 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라는 얘기였는데 자막만 바꾼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막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귀 관련됐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 인터뷰를 하고 그 얘기를 이제 그냥 원래 자막 없는 거를 똑 따가지고 이제 자막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쓰이는 영상 있잖아요. 히틀러. 네. 몰락. 예. 히틀러 가지고 자막만 바꿔서 재미있는 상황으로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짤방이 있잖아요. 그 무슨 그림에다가 뭐 아무거나 적어 넣으면 뭐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하고 뭐 밑에 에이브라함 링컨 뭐 짤방에 뭐라면 뭐 그거 그렇죠. 막 그게 진화된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DC 문화에서 이렇게 만들면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네. 살았었어요. 네, 이러면서 그렇죠. 마치 격언처럼 해놓고 네. 뭐 외국인 사진 아무거나 옛날 사진 같은 거 그쵸. 이렇게 하나 딱 해놓고 이름도 누군지 모르는 거 붙여놓으면 네, 외국 위인 그런 느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채널은 나름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자체 그 기준이 도덕적인 엄격해서 기준이 엄격한데 그 제가 이 책을 그 아까 검찰을 검찰 생각한다. 이거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옆에 또 재밌는 책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 거예요. 네.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건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 문단만 딱 봐도 그냥 문재인의 무슨 뭐 500톤 금괴, 뭐 문준용 사건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네. 막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런 내용들이 그런 그 금괴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뭐 문준용이라든지 뭐 그 무슨 뭐 비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쪽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 저자 이름이 진실의 피카츄예요. 그래서 제가 피카츄배 다 달았겠어. 아니 여기는 뭐 문재인 김인회 뭐 아니면은 뭐 뭐라든지 뭐 그냥 사람 이름만 써 있었어도 아니 왜 진실의 피카츄. 근데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쓰는 거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람이 진실의 피카츄의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뭐 문재인 누구의 실체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진실의 피카츄 한번 검색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가짜 뉴스를 확인을 하려면 팩트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팩트라는 걸 찾다가 보면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팩트야 뭐 그 사람의 실제 워딩 그런 거지만 대부분의 팩트는 이제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도 요즘에 막상 거기에 논문을 찾아가면 그 논문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팩트 주장을 하지만 그 팩트가 뭐냐라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그 철학적인 근원적인 물음에 도달한다고요. 어려워요. 진짜. 우리가 사실과 가짜를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랑 저렇게 보일 수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들이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네.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네,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 그 팩트랑 그 가짜가 좀
적절히 섞인 거가 오히려 더 신뢰감이 있어 보이고 더 이게 사람들을 좀 만드는데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신문을 보면 그 뭐 조선일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많지만 조선일보가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재를 하는 게 디테일하고 좋거든요. 근데 꼭 마지막에 틀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거기 뭐 조선일보 얘기가 아니라 그 김 기자님이 계신 일요신문 얘기인데 거기에 뭐 예전에 나온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아는 형이 쓴 건데 그 형이 굉장히 그 안 좋아하거든요. 그 보수 쪽이에요. 그런데 그 곰 취재를 갔어요. 무슨 곰 뭐 쓸개를 이제 취재를 한다 뭐 그 하고 갔어요. 그 취재에 대한 내용을 막 썼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곰을 뒤집으면 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곰을 그런 걸 쓰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딱 써면 앞에 이런 내용들이 쫙 해가지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사실 팩트만 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리산 뭐 어디 갔더니 곰이 이런 식으로 사육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곰을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끝 하면은 이러면은 읽는 사람은 불쌍한 곰 보면서 한참 빡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야라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이번 정부는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그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종이 신문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사건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종이 신문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종이 신문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용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용실에 가면 이 스테플러로 딱 찍어가지고 해지지 않게 일간지서부터 이렇게 근데 조선일보가 꼭 있어요. 꼭 있죠. 조선일보를 딱 보면 계속 보기가 어려운 게 이 타이틀서부터 아기가 막 이렇게 막 느껴지거든요. 이 타이틀을 선정할 때 이 느껴지는 오라가 이 데스크의 어떤 이 오라가 막 느껴져요. 이게 어널리 오라. 이게 있어요. 그게 근데 앞에 3페이지 4페이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참고 봐줄만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오피니언과 사설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야 망해라라고 이렇게 그냥 외치는 그 논설위원과 그런 평론가들의 글들이 한가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필자 본지의 취지와는 뭐 별개다 뭐 이런 거를 다 달아놓죠. 네, 이걸 보면 저는 그 최근에 본 그 신문이 중앙일보를 봤는데 앞에 이렇게 내용들 이렇게 제목 보면서 걸러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 뒤에 그 사설과 오피니언 쪽으로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정보가 소비되는 패턴이 구독과 팔로우로 패턴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차 가장 신뢰도가 높은 네임드들이 여기에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들어가는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한번 지르고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유력 언론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이거를 가공해서 이게 구독과 팔로우로 이루어지는 이 정보를 소비하는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얘네들이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론지 그리고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요 정도로 던져주면 2차, 3차 가공할 애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막 100만 막 이래요. 몇십만 막 이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인 집단이 계속해서 보는 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숫자가 주는 파괴력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말이 또 역으로 언론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과 팔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좌우구를 가리지 않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신문을 주로 보는 독자들은
젊은 층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그렇죠. 있고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뭐 진보 쪽 그런 쪽은 이제 뭐 경향이나 한겨레 그런 쪽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뭐 되게 뭐 보수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으면 구독자가 팍팍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지적인데 결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체는 바뀌었지만 정보를 사람들이 결국은 취사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구독의 개념이죠.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말 자체가 구독이잖아요. 예전에 구독이 조선일보 구독하는 거였고 한겨레를 구독하는 거였잖아요. 돈 내고 종이신문을 받았죠.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 보고 싶어서 이거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걸 보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획득하게 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메인스트림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더 많이 파냐, 그 다음에 유튜버로 치면 구독자가 얼마나 많냐, 그거에 따라서 거기 주장이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정보나 권력이 독점이 되면 그 사람들 의견이 마치 더 옳은 것처럼 일반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그게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해결을 못했죠. 해결을 못하는 건데 저는 다 까면 돼요. 저 새끼 다 거짓말하네. 저는 항상 세상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 믿고 가요. 내가 확인한 거,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 그때부터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되면 저희가 그 시사건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아, 네. 여기냐 그럴 수 저기냐. 있죠. 네.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네. 파란색이냐 빨강이냐 파랑이냐 노선을 선명하게 하면 이게 구독 스타일에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그렇죠.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 생각에 거슬리는 얘기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네.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도움이 되려면 노선을 선명하게 깔고 가는 게 맞다. 근데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게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언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 정말 참언론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저희는 제3지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옳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간에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다음 방송은 뒤에 현수막을 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왜요? 빨간색 하나, 그쪽이 파란색 구독자가 하나. 많으니까 여기 뒤에 다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콜카콜라 어때? 콜카콜라.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줘.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는 게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결국은 신문도 구독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문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료 구독자 수가 점점 떨어지고 네, 있는 맞아요. 네. 상황에서 언론사들도 어쩔 수 없이 구독자와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려면 그렇게 뭐 발행 부스라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광고도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라는 게 이제 이 가짜 뉴스 관련돼서 사실은 이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최고 경영 CEO가 잭 도시라는 분이 이것도 의심해봐야 돼. 이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잭 도시라는 사람은 있어요. 잭 그건 확실해요. 도시라는 사람이 트위터의 공동 네. 창업자인지도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거는 맞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뭐야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했어? 삼성이네? 네,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트위터의 목적이다.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되는 것이 공론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트위터 짹짹이를 걸러라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짹짹이도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끼리만 살아남아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옛날에 특히 한국에서는 네. 그렇다는 거죠. 거의 한 10년 전쯤에 짹짹이를 조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짹짹이가 좋은 게 있어요. 항상 어떤 뉴스, 어떤 포털보다 정보가 빨리 들어와요. 저도 트위터를 자주 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짹짹이를 제가 엄청나게 많은 트위터에 많은 그 팔로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스트림 네.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네. 나오나?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뉴스도 올라오고 뭐 이것저것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항상 빠른 거예요. 이게 뉴스보다. 네. 그래서 와 여기서 이미 다 한번 얘기가 되고 난 거를 보고
뉴스로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생각을 한 게 분명히 그 뭐야 진보 쪽이랑 보수 쪽 사람이 있고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스트들, 안티페미니스트들도 다 있고 막 그때도 있었어요. 막 그 무슨 성매매 하면서 페미니즘도 그때 있었고 뭐 거기에 뭐 다 엄청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 느낌이 뭐냐면 내가 구독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언팔하고 팔로우하고 언팔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걸러서 내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제 강화가 되면서 자기 안에 그 온라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위터는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고 유튜브는 이제 빨간 쪽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DC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예전 DC에 전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2개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 물론 나는 맞고 넌 틀렸지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겨도 병신, 져도 병신이면 이긴 병신이 되어라. 정말 그 2개는 인터넷 세상과 이 세상 모두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세상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팩트 기반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인류 보완 계획이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재밌는 거고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 SNS라고 불리는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많은 정보가 이제 팔로우나 구독 개념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는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이제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들. 근데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완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뭐 어느 다른 프로그램에서 봤었는데 외국에는 그 오피셜한 그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그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처벌이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그 처벌인 가중 경고가 있죠. 엄중 경고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카스베님이 다른 방송이라 그래서 두탕 뛰시는 줄 알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두탕은 아니었군요. 네, 뭐 두탕을 뭐 띠를 어디 불러준 데도 없고. 근데 예전 그 외국 사례들 보면 진짜 얘네들이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로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례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보면 이게 가짜뉴스가 주는 위험성? 네. 이런 것들 되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경찰서 구치소에 잡혔는데 사람들이 아동 무슨 그 유괴 살인범이다. 이거를 누가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에 좀 잔혹한 사건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끌려 나와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막 분노와 이게 막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엉뚱한 그리고 그 사람이 맞아 죽는 장면을 SNS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중계를 하고 그 부모가 그거를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듣죠. 생중계로 그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었던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되게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북한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00% 막을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할 거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에 보면 잭 도시 CEO라는 사람이 네. 트위터에서 머신러닝 AI를 이용해서 걸러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요즘 이거 하잖아요. 네. 머신러닝 AI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절대 못 걸러내요. 음. 누가 누구를 학습시킬 건데? 그렇죠. 학습시키는 사람이 오염돼 있을 거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이게 정말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는 네. 나가지 않는 식으로 그런 것들은 막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공중파에 검열하는 거 예전에 사전 심의 봤던 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언비어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만큼 이걸 막는 방법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어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해보면 유언비어가 안 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민심을 항상 100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잠깐 어택 들어와서 90으로 떨어져도 다음 다시. 턴에 다시 100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통합이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 말고는 이게 딱히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이게 이제 경험치 이벤트를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지금 상황에서 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가짜 뉴스가 진짜 그냥 가짜처럼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네. 이제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이것들을 이제 많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가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바탕 쭉 가고 나면 가짜 뉴스를 냄새를 맡는 이제 내성들이 길러지는 거죠, 국민들이. 아, 근데 참 그게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죠. 저도 그렇지만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이거 준비하는데 네. 웬만하면 기사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놓고 그렇죠. 봐요. 그런데 많이 놓고 보다가 이제 제가 적어가면 정리를 하면서 보다 보면 그 모순되는 지점이 나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많아요. 그럼 그때 저는 원본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자세예요. 네.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굉장히 일반인들이 스트레스죠. 뉴스를 보려면 그냥 이렇게 쓱쓱 넘겨가면서 쓱 보고 말지. 저처럼 정리하면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이 청약 통장 이게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부동산을 막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이 이득을 본다 이렇게 뉴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현금 부자들이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9억 이상 뭐 이런 거는 네. 어차피 그것도 다 막았고 막아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알짜배기 아파트를 일반 서민들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못 샀는데 무슨 소리야? 저게 뭐가 문제? 저거를 언론사들이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요율이 더 돈이 올라가고 도는 거고. 그러면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은 사야죠. 안 그러면 다 미분양 나게? 근데 그거를 뉴스가 그렇게 나는데 헤드라인이 현금 부자들만 이득을 본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마치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나 뉴스를 쭉 봤는데 저게 뭐가 문제야?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정도는 의도가 있는 뉴스고 진짜 가짜 뉴스는 그런 거죠. 뭐 문재인 금괴 500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진짜 가짜 뉴스고. 돈스코이오야 거의. 돈스코이오 정도 되면 네. 진짜 그건 대박 네. 뉴스. 그건 사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짜 뉴스는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의도가 있는 뉴스까지 좀 이렇게 네. 걸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피곤해지는 건데. 지금도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기사를 이렇게 보면 댓글을 꼭 보거든요. 댓글을 보고 일단은 쭉 댓글을 꽤 많이 봐요. 그리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충 감을 잡는데 대부분 야 기레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댓글들이 쫙 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에서 포털로 뉴스를 이렇게 소비하는 계층들이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첫 번째. 그렇죠. 이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기자가 쓴 글들을 막 찾아가지고 얘는 믿고 걸르면 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스포츠 뉴스에서 좀 심하죠. 거기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언론들이 제공하는 거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이호우님.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진짜 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갈망이 전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JTBC의 손석희 사장이 했었던 JTBC가 사실은 새로 개국한 종편 중에 뉴스로 사실은 떠올랐잖아요. 뉴스가 뜨면서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떴고 첫 번째 이제 캐리는 뉴스가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지상파 다 작살났고 그 다음에 조선, 매경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가 중앙인데 중앙은 중앙일보와 뉴스룸과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채널 A 같은 경우도 채널 A나 TV조선이나 MBN이나 보면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다 자기 신문하고 연계를 해요. 거의 네, 연결돼 연계를 많이 합니다. 자사 기자들이 취재한 거를 주로 이렇게 해요. 근데 뉴스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도 확실히 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JTBC의 인기가 뉴스룸의 인기가 그리고 JTBC의 보도국에 대한 신뢰와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가 많은 사건으로 막 점점 깎아 내려가서 비슷한 선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되게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저는 그 나라에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사건건을 구독하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니야. 우리도 믿지 마. 우리도 믿지 말고 의심하고 까고. 사실 뭐 저희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찾아보기는 해요. 네. 그 아까도 그 법 조항이라든지 네. 그것도 보면은 그 한국당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유승민 씨가 얘기를 했던 뭐 국회법 46조인가 48조 6항인가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1항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뭐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나 없었나 찾아보다 이제 또 김홍신 씨의 네. 그것도 찾아보게 된 거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법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전달해주는 언론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희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의도가 없어. 진실을 항상 네.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도가 없어. 저도 틀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그렇죠. 그냥 대충 그 관련된 법에서 왜 싸우고 있구나는 정리가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왜 새벽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그러게요. 우리 왜 이거 우리 하고 왜 있는 이거 거야, 하고 도대체? 있을까요? 무슨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게 들어가. 우리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사건건이 이제 좀 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구독자 수도 많이 올라가는 증가 속도도 좀 빠르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사건건 하면서 기왕에 좀 이제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생각으로 얘기를 좀 하고 편향되지 않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 기왕에 할 거면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라서 시사건건은 어쨌든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정치색도 그렇게 뚜렷하진 않고. 아니에요. 정치적 있잖아.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건 민주당은 아니에요. 저는 확실한 건 시장주의자예요. 저도 그런데 시장주의자는 맞습니다. 근데 시장주의자인 거고 저는 작은 정부를 원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원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는 뚜렷해요. 작지만 그런 규제가 적은 시장주의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공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정함이랑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리고 저는 최대한 그나마 네. 들고 온 책이 노래서 네.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 거를 들 수가 없는 게 오늘도 열심히 봤는데 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해주고 네. 이게 이쪽이랑 좀 선은 다르지만 들어볼만 하다라고 하면은 그쪽에도 맞는 얘기들을 좀 해주겠는데 얘기를 안 하고 반대만 하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에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건 너무 더 뚜렷하고 그 집권. 그러니까 이 치사건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은 양비론이면은 사실은 좀 별로지만 네. 저희가 지금 현상에서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고 아닌 거는 까고 뭐 이런 식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예전에 그 김어준 씨가 했던 것 중에 선거 조작 관련된 영화를 만든 게 있었는데 네, 있었죠.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 네. 통계 관련된 무슨 캐나다 통계학 네. 교수가 와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서 논문을 찾아봤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보면은 바로 찾아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실험 방법론을 보고 네. 아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죠. 커뮤니티에 그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SLR 클럽이었는데 아 거기는 좀 파랑이잖아요. 아니 파랑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무리 제가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그렇죠. 거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글이 있는데 악플들도 많이 달렸겠네요.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았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 그 중에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어준 말이 무슨 종교냐, 김어준 말이면 다 믿냐, 뭐 이 사람 말도 이 부분 그냥 저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반나절 동안 달아가지고 댓글 한 100 몇 개 달고서 결국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PGR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인터넷 댓글 싸움은 시간 많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댓글을 달면 이긴 거거든. 근데 PGR에 굉장히 어울리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PGR 갔더니 글을 너무 다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쓰는 거예요. 아,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쓰지 않고 뭐 이거 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별로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시작을 한 거죠. 김어준이란 사람은 호불호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김어준 씨를 비롯한 김용민이나 뭐 그런 쪽의 대부분은 의도도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큐멘터리가 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은 나는 의도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네. 천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의도가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의도가 너무 명확한데. 그래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딱딱한 얘기를 재밌게 해주니까. 딱딱한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나꼼수가 사실은 막 흥했을 때 제일 큰 게 뭐냐면 젊은 층들한테 정치 쪽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것. 이거 그렇죠.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러면서 너무 음모론 쪽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절대 다수의 거기에서 조금은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꼭 선거를 앞두면 거대 음모론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패턴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음모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선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그냥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김어준이 잘 하는 거고 용기가 김어준이라는 필요하네. 사람이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김어준이 주장했던 음모론 중에 맞아떨어진 것들이 꽤 돼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갔어 너무 간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사실 그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에이 설마 나라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에서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뭐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큰 일들이 막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음모론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라고? 에이 현실이네.
현실이 소설이 현실만 못하네라는 거가 그렇죠. 너무 뚜렷해 예. 보여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대부분 제가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전 정말 정치 담론을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양비론이에요. 예. 두 번째가 음모론이에요. 양비론은 너무 일방적으로 강자한테 유리해요. 양비론으로 가게 되면 항상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예. 그리고 음모론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담론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 음모론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했네요. 아니 근데 황교안 별장 가끔씩 의혹. 클립에서 음모론을 가끔씩 말할 때가 있어. 양승태 그런 것도 거대 음모론의 일종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몰라 나는 촉이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런 거죠. 양비론이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지 않다고 더불어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둘 다 아니라고 해서 양비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루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에 맞지 않느냐라는 결론은 항상 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해 주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희 시사건건이 한 2, 3년 더 가면 이제 대선철 되면 대선 특집 한번 하죠. 이제 해야죠. 이 총선부터 재밌을 겁니다. 저희는 총선부터 바로 해야죠. 총선부터 재밌을 총선부터 겁니다. 복불복 할까요 우리? 내기로 개표 방송 보면서 개표 총선- 라이브? 총선부터 재밌을 겁니다. 총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총선부터 같아요. 재밌을 거고 어쨌든 저희가 이 정치 이야기, 뭐 시사 이야기가 사실 딱딱하고 재미없고 특히나 이제 싸울 거리들이 많잖아요. 이제 진영 싸움하고 근데 시사건건은 그런 진영 논리보다는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사실 제가 약간 더 좌측이고 영애신봉이 약간 더 우측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둘이 하는 좀 합리적인 진영 싸움 이런 거를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내가 오른쪽인 세상이 왔어 드디어. 이제 아니, 우리나라가 제대로 돼가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나 원래 우파였거든. 이게 내 친구들은 다 나보고 통진당이래. 내 의사 뭔 통진당이야. 내 의사 친구들은 나보고 다 통진당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의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입니다. 뭐라고 하지 마시죠. 욕은 우리가 합니다. 저희가 약간은 그런 나름대로의 근데 진짜 많은 보수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사건건을 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왕의 신부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들고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공격을 좀 많이 해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다뤄볼 텐데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안 내니까. 네. 대안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까지 실드는 좀 너무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든 힘들어요. 거죠. 예. 그쪽에서는 대안이라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논리를 어거지 논리를 자꾸 만드니까. 그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이 정책은 진짜 좋다라고 하면 그 정책이 통과되는 게 어쨌든 정치가 우리가 아군 아니면 적군은 아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나한테 좋은 정책을 내는 쪽을 밀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속 집이 많은 사람은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게 맞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도 집값 좀 떨어뜨리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게 맞는 거죠. 사안마다 사실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 반공이라는 것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비중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 북한하고 무조건 북한은 적이야 라고 하면 나는 얘네가 좋아. 이 진영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편을 갈라놓고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 않아. 너 김정은 개새끼 해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좀 깨지는 상황이 된다면 전 그래서 진짜로 좀 교류를 하고 평화가 빨리 왔으면 이 논리가 깨지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짜 좌와 우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 포지션을 알았어요. 이때까지 제가 이 포지션인지 몰랐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나마죠. 근데 저는 이게 드디어 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이제 성불할 수 있어. 이제 갑바위 올라갈 수 있다. 난 이제 진보 이렇게. 그러나 저희는 뭐 어쨌든 뭐 진영 논리보다는 개별 사안 가지고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여러분들 시사건건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좀 소문내 주시고 예,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예, 광고도 예, 스킵 네. 없이 다 봐주시면 도움이 되고. 저는 스킵 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끝까지. 아, 네. 저는 여러 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녹화를 다 했는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항상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시청자들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빨간색 스튜디오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굉장히 중립적인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우리만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썸네일은 빨개 될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네. 자 오늘 시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녹화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가신봉님, 하스벤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